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야기해보는 일요 포커스 순서입니다. 지방자치가 올해로 30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991년 과거 5.16 군사 쿠데타로 폐지됐던 시군구 기초의회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지방자치는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오늘 일요 포커스는 전현직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현역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희입니다. 네, 전직이죠. 정의당 윤소아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자, 먼저 지방자치 30년 총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난 91년 기초의원 선거를 필두로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두 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직에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윤소아 의원께서는 지역에서 시민운동부터 시작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0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곳의 지방자치 30년. 말씀드리면 열망은 앞서고 현실은 누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선거 때는 있는데 주민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부 독재에 의해서 유린되었던 지방자치제가 국민들의 그런 열망으로 91년도 지방의회 그리고 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습니다. 거기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런데 그에 걸맞는 지방자치의 그런 성과를 내왔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직 윤소아 의원께서는 열망은 앞서고 현실은 좀 누추했다라는 게 지방자치 30년의 총평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김원희 현직 의원께서는 지방자치 30년, 목포에서도 생활을 하시고 서울에서도 정치활동도 하시고 지방자치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도 한 줄 평을 해보면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죠. 그래도 역사는 진보한다. 라고 한 줄 평을 하고 싶습니다. 91년에 시작된 지방자치 제도가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90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라고 13일간의 단식을 실시합니다. 사실은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 농성이었는데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13일 만에 단식을 마치게 되죠. 네. 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셨을까요? 지방자치 제도를 위해서. 지방자치 제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이 행정과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만 당시 군부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선거가 실시된 6년 후인 97년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나무와 꽃은 나무가 꽃과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꽃은 그리고 그 열매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튼해야만 꽃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과 시의원, 도의원을 직접 선출하면서 지금 행정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죠. 노인, 여성, 장애인들의 복지가 증진됐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시의원들과 몇몇 일꾼들이, 지방 일꾼들이 일탈 행위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방자치의 주인인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바로 잡는다면 이것은 바로 잡힐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작은 문제로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원희 의원께서는 이야기를 한 줄 평으로 해주지만 그래도 역사는 진보한다. 부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어떻게든 긍정적인 면들이
더욱 컸다라고 지방자치 30년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자치 도입으로 가장 달라진 점은 우리 김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해줬지만은 시장 군수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는 것이죠. 흔히 민선 시대라고 불리우는데 먼저 우리 김원희 의원께서 긍정적인 면부터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긍정적인 면들이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까? 지금 아마 30, 40대 젊은 유권자들은 아마 상상하지 못할 텐데요.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을 좀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요, 상전 중에 상전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면사무소에 한 지역 주민이 슬리퍼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면사무소의 계장이 나가서 뺨을 때렸던 일이 있습니다. 어디 슬리퍼를 신고 오냐고. 아,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무슨 서류 하나 발급받으려고 그래도 네. 공무원 눈치 봤어야 되고요. 특히 인허가 관련한 거면 급행료 없이는 안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그게 불과 30년 전. 요즘은 직접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그런 일들이 다 없어졌죠. 거의 네. 대부분 없어졌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어떤 과거와의 어떤 진보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계속 네. 저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또 윤수아 선배님 말씀 듣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긍정적인 부분부터 지금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분명히 지방자치 30년 가져온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게 어떤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아까 지방자치 30년을 대체적으로 약간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것은 본래 의미대로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정치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과연 네. 애시당초 가졌던 그런 취지와 목표 그리고 그것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합당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고요. 예.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관치 중심의 특히 군사독재 시절에 중앙정부의 일명 먹이기식의 그런 상명하달이 주민 현장에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것들을 극복했다는 것, 주민의 직접 선거로 단체장 그리고 의회 의원들을 했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거죠. 이것은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첫 출발이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아까 이제 공무원 말씀도 예를 들으셨는데 이제는 시민들이라는 수요자 중심으로서 행정서비스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대단히 큰 전환점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은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라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이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가장 크다 하겠죠. 예, 뭐 두 분 말씀. 예. 저도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이후에 말씀 주신 대로 시장과 시도의원을 직접 뽑습니다. 즉 시민들에게 잘 보여야 네. 비전을 제시해야 네. 뽑히는 구조가 된 거죠. 이 구조가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그리고 지역의 비전이 과거의 관선 시대에는요. 네. 그냥 임기만 채우면 갑니다. 목포시에 내려오는 거 정말 죽어라 싫어했습니다. 왜? 네. 좌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임기 맞추고 올려가려고 위만 쳐다봅니다. 중앙정부만 쳐다보면서 어떤 자기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네. 이런 거 고민 없이 시간만 때우다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어떻죠? 지역의 비전을 고민하고 있고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해서 그 요구를 실현할 방법들을 찾고 시민들의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우선순위,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단 말이죠. 민선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관선 시대 때까지는 시민 중심, 주민 중심의 어떤 그 행정보다는 인사권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행정 이런 데 맞춰져 있다가 시민 중심, 수요자 중심, 유권자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많이 달라졌던 점이 가장 큰 긍정적인 면이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요. 민선 시대에 좀 도드라졌던 부정적인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윤 전 의원님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모든 것은 명암이 교차하지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과정에서의 어두운 부분을 보인다는 것은 곧바로 그것이 우리 주민의 삶의 현장에 바로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경계해야 되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것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선거를 많이 치릅니다.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선거 시기에는 장밋빛, 그리고 일상에서는 회색빛이라는 시민들의 그러한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은 바로 그 담당 주체들이 올바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하는 부분을 냉정하게 성찰하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요, 지역 발전과 시민을 향한 그 정책의 측면이 네. 전략적인 측면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음 선거를 의식하다 보니까 보여주기식, 그리고 임기 내의 성과주의, 그리고 일회성에 그치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선거에 주로 같이 준비하고 뛰었던 사람들에 대한 보훈 인사라든가 그리고 각종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일회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 조속 행정이라는 이런 또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우리가 늘 근대 역사 문화의 부분을 아주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이미 그때 역사 문화길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150억 정도가 이미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아는데요. 과연 그 역사 문화길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면 지금 목포의 가치를 새롭게 네.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적인 네. 부분이었는데 네. 실제로 그때 단체장이나 의회 부분에서 그 돈을 갖다 어디다 썼느냐. 네. 전혀 예를 들면 중앙공설시장에 대해서 쌍둥이 빌딩, 그것도 LH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장기적인 목포의 발전, 또 그 지역 발전을 위한 단체장, 네. 그리고 지방자치의 긍정성 자체를 송두리째 180도 바꿔버리는 우를 범한 그런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부정적인 부분은 그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네네. 성과를 내기 위한 전시행정 부분, 그다음에 선거에 도움을 줬으니까 보훈 인사 부분, 또 비리 의혹 부분,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좀 지방자치 시대의 부정적인 부분으로 도드라지지 않았는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김 의원께서는? 뭐 그런 측면 있습니다. 뭐 부정하지 않고요. 저는 네. 다른 측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제도적 측면에서 좀 몇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하나는 인사교류 문제인데요. 네. 인사교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목포시 공무원들 중에요. 네. 이른바 5급 고시 출신이 몇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딱 2명입니다. 시장님과 네. 부시장님. 와. 나머지는 제가 또 나머지 좀 목포시를 조사해 봤더니 예. 7급 공채 출신이요. 네. 1,300명 정도 되는데 전체 목포시 공무원이 그중에서 한 20여 분 정도랍니다. 예. 한 1점 몇 프로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즉 물론 뭐 고위직으로 7급이나 고시로 합격했다고 해서 그분이 훌륭한 공무원의 자격을 다 갖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공무원들의 자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물 안의 개구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사제도 자체가 지방 도시로 묶입니다.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좀 그 경향성이 더 강해졌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와의 교류라든가 중앙정부의 경험 혹은 중앙정부의 인적 네트워크, 정보, 기획력 이런 것들을 지방 정부들이 흡수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선출직의 최고 윗선인 네. 시장의 눈치만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즉 그런 상황에서 지방 정부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 목포시 공무원들의 어떤 좀 더 나은 이 행정 서비스 혹은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인재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 고시 출신들의 어떤 지방 근무를 의무화한다거나 과거에는 지방 고시 출신들이 기초자치단체에 배치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행정고시하고 지방고시하고 통합되면서 광역으로만 가요. 지방으로 아예 안 내려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고쳐야겠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은 중앙을 배우고 중앙은 지방의 현실을 알고 정책을 짜는 이런 쌍방향 통행이 만들어져야겠다. 제도적으로 구축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윤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다 덧붙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튼 인사교류 문제가 상당히 좀 현안으로 돼 있고 그 인사교류를 어느 정도 중앙과 지방을 교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이 지금 이 부정적인 측면의 지방자치 30년 이 좀 우물안의 개구리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좀 잠깐 언급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 문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중앙 정치가 지방 정치에 너무 깊숙하게 개입돼 있다라는 부분도 좀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정당 공천 배제가 이야기되기도 했고요. 자, 이런 부분 지방 정치의 중앙 예속 문제. 김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결국 이제 공천 문제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의 문제를 아예 그럼 공천 배제로 풀자, 무공천으로 풀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91년도에 이미 저희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첫 해인 91년도에 무공천을 우리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95년부터 다시 이제 공천제도로 바뀌었는데요. 왜 그랬느냐? 당시 거의 대부분 지방의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토호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른바 돈 많은 사람들. 지역에 뭐 나름 인맥을 두터니 가꾸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당선되려고 3등 안에만 들면 되니까 돈을 씁니다. 돈을 써가지고 돈 선거에 어떤 아주 악습이 생기고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본전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당선되고 나서. 그래서 부정비리로 토호 세력과 유착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되게 일상다반서였고요. 실제 구속된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여야 합의로 공천제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정당 공천 과정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 지역의 평판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그런 그 부정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구조적 장치들이 마련됐고요. 그리고 돈과 세력이 없이도 자기가 어떤 지역에 기반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정당이 보장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고 젊은 인물을 계속 수혈하잖아요, 정당이. 뭐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과정에서 전문성과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헌신성이 높은 그런 후보들을 발굴해 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권리당원 50%와 시민 여론조사 50%를 거의 이제 지금 기본 룰로 갖고 가거든요. 그 경선 룰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더해서 신인과 여성과 청년들은 가산점까지 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등용될 수 있도록 그런 루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무공천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혹은 등용 이런 건 불가능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지방정치 중앙 예속 문제는 김원희 의원께서는 공천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윤소아 전 의원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지역의 현안 문제를 그때그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합심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지나치게 해석되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실제 수십 년간 목포를 중심으로 한 거의 뭐 일당이 독점하다시피 한 구조 속에서는 시민의 선택 전에 국회의원의 공천,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우리 뭐 김원희 의원님은 그렇지 않으시라고 보지만 공천장사라는 말이 왜 일반 시민들한테 횡행하게 됐을까라는 것을 냉정하게, 그래서 중앙정치에 애속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는 정당 공천 배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틀 속에서 선진적인 그런 민주주의의 정치를 하는 곳은 정당 정치가 발전하고 정당 정치의 그런 자기 룰과 그러한 시스템 위에서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거 때마다 각기 후보를 지망하는 그 당이 유리하니까 후보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자질과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룰은 따로 있고 내용은 따로 있고 선거 때마다 룰이 바뀌고 이번 뭐 서울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네. 지역 내에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그동안에 작동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결국은 지방정치의 애속화 내지는 왜곡을 불러오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높은 거죠. 윤 전 의원께서도 하여튼 정당 공천 배제는 지방자치의 어떤 그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당 그렇습니다. 공천이 제대로 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두 분이 다 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아까 윤수아 선배님 말씀 주셨는데 중앙 정치 애속 문제는 결국은 시민의 성숙도 문제입니다. 네. 시민의 참여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런 정당의 문제들이 과거에 많았죠. 사실은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다 모든 공천 권한을 독점하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과거와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경선이라고 하는 절차를 대부분의 정당이 거치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설사 지역위원장이 무슨 권한을 전략 공천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민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모로 예를 들어 선거라고 하는 게 한 번 있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2년마다 선거가 기본적으로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본인도 그 심판을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스템 공천이 제도화되고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하에서 그런 것들은 점점점 극복해 나가는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진행을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좀 우리 김원희 의원께서 좀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남과 목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 지방자치 시행 이후에 민주당이거나 민주당과 가까운 성향의 정치인들이 선거에 당선돼 왔습니다. 이런 결과 우리 윤 전 의원님께 먼저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 정의당 출신인데 정의당이 실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민주당이 실력이 뛰어났던 걸까요? 글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91년 지방의회가 무공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공천이었지만 내천이라는 것을 가지고 평민당 시절에 실질적인 공천이나 다름없는 그 과정부터 30여 년이 흘러왔습니다. 저는 이게 관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관성화.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에서의 민주당 의원들은 과연 실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런 가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해왔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기 김원희 의원이 계시지만 앞으로 정말 그런 것들이 잘 극복돼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 거기에 다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단어가 아니라 왜 저는 이러한 속어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즉 패거리 정치라는 단어를 왜 제가 사용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뱉어내는 말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너무나 많이 듣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남도의회만도 그렇습니다. 정말 거의 대다수의 90%에 가까운 도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당 독주 그 부분에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득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마찬가지로 목포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차마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시민들을 의식하지 않고 진행된다는 것. 이것은 결국은 정말 시민들의 많은 그러한 지지를 받고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민주당 스스로가 지역 내에서는 기득권화 즉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소수 엘리트주의에 매몰되어 버렸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견제의 힘을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러한 각도에서 지방자치 이 부분은 다시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을 주목해 주십사. 네. 견제와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한편으로 또 말씀드리면 아니 집행부가 이를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할 의회가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한통속이란 말이죠. 이건 그 부분에서도 역시 그렇다면 그중에 다원에 의한 다양성을 기초로 한 정당의 출신들이 그런 것들을 올바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러한 것들을 위한 노력이 또 한편으로 필요한 측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윤 전 의원께서는 그 민주당이거나 민주당과 가까운 성향의 정치인들이 당선되는 원인 중에 하나를 모두에서 관성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투표를 하는 게 그렇게 관성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거죠. 정의당이 충분히 파고들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원희 의원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민주당에 대한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자칫 실수하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목포 지역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극복해 나가겠다. 소통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 질서를 세워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관성적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목포가 어떤 동네입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적 고향이자 민주당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즉 민주당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어느 곳보다 높은 것이죠. 그리고 목포 시민들의 어떤 높은 정치적 관심과 평론 수준, 거의 평론가 수준의 논평을 해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전략적 선택에 굉장히 능합니다. 즉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집권과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힘의 집중, 이런 문제에 굉장히 능하세요. 전략적 선택에 능한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정권이 김영삼 혹은 저희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으로 왔다가 또 이명박, 박근혜한테 뺏겼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대통령으로 넘어왔지만 이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혁으로 나가느냐, 혁신으로 나가느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항상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목포 시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집권과 그리고 재집권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다. 그렇게 관심을 쏟아주셨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중앙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지방의회조차도 결국은 아까 우리 윤수아 선배님 말씀하셨던 대로 중앙과 지방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의 힘이 중앙에 미치는 거고 중앙의 힘을 끌어올 수 있는 지방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게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힘 있는 정부 여당 혹은 강력한 제1당, 제1야당 이런 데로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주고요. 어쨌든 윤수아 선배님 말씀 주신 따끔한 질책 잘 받아서 저희가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분들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짧게 좀 해주시죠. 할 얘기가 많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를 향한 그 열정과 단식투쟁까지 말씀하셨어요. 저는 관성화됐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러한 것까지 진행을 하면서 쟁취했던 지방자치의 그 본령을 우리는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지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지방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성화됐다는 부분은 단순히 민주당이 찍는다라는 걸 뛰어넘어서 지방자치 자기들끼리 그런 거 아니야? 거의 자포자기 이게 더 무섭다는 거죠. 정말 정치의식이 대단히 높은 목포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까지도 관성적으로 즉 자포자기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바람으로서 극복해야 건강한
자치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을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전략적 선택이었다. 관성화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이 두 분이 각기 달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기초의회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기초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수준 이하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좀 있는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유권자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데 기초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참여와 애정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김원희 의원님께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소가리를 하면서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심하다 한 말씀 드리고 어떤 게 싶어요. 심하다는 거죠? 지금 11대 목포시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서 굳이 표현하기 힘든 정도의 일탈의 부분이 너무나 많았고 정말 그 시민들이 보기에 과연 우리가 뽑은 시의회가 맞나, 의원들이 맞나라는 부분으로서 자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은 시민들의 상식에도 미쳐 닿지 못하는 크게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 숱한 세월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아왔지만 오히려 과거보다 더 나아지는 목포시의회, 지방의회, 지방자치가 아니라 오히려 뒤로 뒷걸음질 치는 지방의회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결코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다. 네. 이것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겪으셨으니 지금부터라도 정말 제대로 된 대안의 세력을 형성을 하는데 마음과 힘을 모아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골탈태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니까 목포 제가 자기 비판을 차라리 하는 게 낫겠네요. 저희 당에 대한 자기 비판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목포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질, 특권의식, 의원 간의 불협화음, 심지어 성희롱 논란까지 참 이번 시의회가 목포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포시에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목포시 지역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이런 목포시의회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문제 있는 분들은 스스로 책임질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려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 그래서 새롭고 젊은 그런 후보를 찾을 텐데요, 저희가. 네. 그런 젊고 새롭고 능력 있는 우리 분들이, 시민들이 직접 저희 민주당에 노크해 주시기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목포 시민과 함께 민주당이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환골탈태 하겠습니다. 네, 환골탈태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윤 전 의원의 지금 목포시의회 관련해 가지고요. 책임 있는 분들한테 문제를 묻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언제 문제를 묻겠다는 일단은 거죠? 지금 여러 이제 검증 과정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재판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예. 재판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 행태적으로 여러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공천 심사 과정에서 하위에 드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탈락을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스템 공천 제도 말씀드렸는데요. 하위 20%는 저희가 걸러냅니다. 네. 그런 제도들도 활용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그리고 지역 언론들의 그런 비판들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제로요. 지역 분권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윤수아 전 의원님께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해왔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 이거 잘 지켰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잘 지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러셨겠죠.
특히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내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는데 거기에서 19개의 부처 그리고 66개죠. 그 법률 그리고 571개의 중앙사무를 지방정부로 일괄이양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부분은 지방재정법은 그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정책은 예산으로 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2에서 7대3, 6대4까지 가자는 일각의 재정의 배분 부분을 아직도 그대로 76대 24 정도의 큰 변동 없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슬로건은 그러한데 그러한 것들이 정확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조례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조례 전남도의회에서 지금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시기에 의료, 환경, 운송 등에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를 저희의 정의당의 이보람이 도의원, 최현주 도의원 등이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위법이 없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와 같이 상위법이 있어야만이 조례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30개 지역은 다 했거든요. 즉 밑에서부터 현장의 요구를 담은 이런 조례를 재개정하는 부분으로서 함으로써 상위에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파운다리를 형성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진짜 지방 분권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새로운 각도의 지금 지방 분권의 패러다임이 이미 언론이라든가 각 광역지자체장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위 메가시티론, 김경수 도지사에 의해서 촉발된 메가시티론인데요. 초광역 도시화로 해서 5개 광역 도시로 해서 수도권의 일극화에 대한 대항하는 부분들을 만들자. 그러면 호남권은 5 내지 600만의 광주 중심의 부분으로 만들자. 그럼 목포 같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대책 없이 있다가는 이건 30년 안에 또 소멸되리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도 한편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지만 거점 도시와 함께 압축 도시와 연계되는 농산어촌을 포괄할 수 있는 목포와 같은 중심. 그래서 목대의대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받침이 되는 새로운 초광역권의 부분들은 논의할 수 있지만 이런 것 없이 지자체장들이 막 정치적인 경쟁으로 해서 의제를 막 선점하는 듯 아니 광주 전남 통합이니 불경의 통합이니 이렇게 가는 것은 국가가 지방분권을 명확히 하려면 국가적인 부분 중심을 명확히 잡아야 된다. 그것이 우선이 될 것이다. 이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어떤 모양새는 잘 내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지방재정법. 재정이 변하지 않고서야 수만 가지 정책을 내놔봤자 그 정책일 뿐이고 현실화되지는 못한다라는 지적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냥 뭐 메가시티로 하면서 그냥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사만 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부동의하겠습니까?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모택동 주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지방자치의 핵심 동력은 재정 확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좀 이렇게 불만입니다. 국세지방세 지금 7대3에서 6대4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올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6대4까지 오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보면은 굉장히 기대 난망인 것 같습니다. 개헌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사실은 벽에 크게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세 지방세 비율을 우리 정부의 목표대로 가려고 열심히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법을 하나 내놨어요. 지방소비세법인데 부가가치법인데 지방소비세 비중을 현행 21%만 부가가치세로 얻은 세금 중 21%만 지금 지방세로 주거든요.
그거를 25%로 늘리자. 그래서 지방에 재정적 여유를 좀 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주당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예. 또 한 측면에서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 매칭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른바. 이걸 반드시 바꿔야겠다. 지금 현제 예. 노인연금이나 우리 보육수당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는 거요. 우리 국민들은 목포 시민들은 거의 대부분 그게 국비 100%인 줄 알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5대 5든 6대 4든 7대 3이든 지방비를 붙여서 지급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중앙정부가 해야 될 보편적 복지를 다 지방에 떠넘기면서 그 돈을 부담하다 보니까 정작 지방정부가 써야 될 돈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독자적인 어떤 독립적인 활동, 정책, 이런 거, 시정, 이런 걸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하는 무슨 공모사업 하나 예. 따내려고 막 절절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칭 사업, 에타제도 개편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특히 가덕도 신공항 보면서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우리 호남 정치인들 분발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7조 5천억에 달하는 돈을 에타 면제해주고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에타 면제해주거든요. 우리 호남은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호남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정말 자아 비판을 하면서 정말 힘내야겠다. 그래서 네. 어쨌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해봅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요. 그 매진말을 이걸로 좀 해보면 어떨까요? 지방 소멸 위기에 지금 지방이 허덕이고 있는데요. 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어떤 게 있을지 우리 윤소아 전 의원께서 짧게 한마디 해주시고요. 김원희 의원도 짧게 한마디 정도 매진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전국의 기초지자체 시군구를 이야기하죠. 40% 정도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22개 시군 중에 18개가 소멸 위기입니다. 특히 목포와 같은 이런 중소도시 역시 2040년이면 소멸 위험에 속한다는 그런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았지만 지금 지방 분권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아웃라인부터 다시 재구성을 해서 분명하게 내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로요,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지만 수도권 일극화, 특히 전체 카드의 사용 비율의 80%가 수도권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나머지 20%를 전국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극화를 막기 위한 실제 아까 뭐 초광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출발은 중소도시를 핵심 거점으로 해서 압축도시로 해서 농산업촌과 연계하는 밑으로부터의 다짐이 다져져 있는 그런 지방 분권의 로드맵을 네. 정부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희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지방 소멸이 진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블랙홀처럼 지역의 인재, 자본, 자원을 쓸어가서 수도권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방 망합니다. 일자리, 교육, 환경, 문화, 총체적 지방 난국입니다. 결국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결국 저는 일자리라고 봤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난 2월 5일 임자대교에서 약속하신 8.2기가 신안 해상풍력 8.2기가 48조 투자 반드시 약속 지켜달라 요청드렸고요. 대통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야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야 지방이 삽니다. 그래야 이 위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피와 눈물과 땀으로 얻어낸 지방자치 30년. 이제 지방자치는 민주화를 넘어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